건담 시드 일부 시점, 지구연합이 극비리에 개발한 GATX 시리즈, 즉 건담은 스트라이크를 제외한 모든 기체를 자프트에 의해 강탈당하게 됩니다. 각 건담들은 많은 전투에 참가하며 양 진영에서 뛰어난 전과를 세우지만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 소형 빈병기로 인해 전장을 바꿀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후 작품 후반부, 뉴트론 제머를 무효화하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와 이를 탑재한 초고성능 기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이런 상황은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드 시리즈 오버스펙 기체의 시작점이자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기체, 프리덤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연합의 알래스카 선언 이후 발발한 제1차 연합 플랜트 대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합은 플랜트의 농업 콜로니 유니스7의 핵공격을 가해 플랜트의 식량 생산을 차단했지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프트가 핵분열을 억제하는 장치 뉴트론 제머를 전 지구에 살포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기존 핵분열 발전에 의존하던 지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 자원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약 10억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작중해선 4월을 대위기라 부르죠. 거기다 자프트가 살포한 뉴트론 제머는 레이더 같은 전파 유도 장치와 무선 통신을 차단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지구연합이 사용하던 재래식 병기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자프트의 인간형 로봇 병기 모빌스트가 등장하며 지구연합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했던 대서양 연방의 듀웨인 헬버튼 대령은 내추럴형 모빌스트의 개발을 주장했고 지구연합은 중립국인 오브연합 수장국과 함께 오브의 콜로니인 헬리오폴리스에서 극비리의 5개의 모빌스트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중 등장하는 최초의 건담 GATX 시리즈죠. 이후 지구연합은 기체를 완성하는 것까진 성공하지만 모빌스트를 조종하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아닌 내추럴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내추럴 전용 OS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GATX 시리즈들은 기동하지 못한 채 콜로니에 보관되게 되죠. 같은 시기 헬리오폴리스에 잠입한 스파이로 인해 GATX 시리즈의 존재가 자프트에게 유출되었고 자프트는 라우르 크루제의 부대를 파견하여 건담 노획 작전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자프트는 4기의 건담을 노획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나머지 한 기였던 스트라이크는 민간인인 키라가 얼떨결에 탑승하여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키라와 스트라이크는 여러 스트라이커 팩을 교체해가며 지구연합군 소속으로 여러 전투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GATX 시리즈들은 모든 실탄 병기에 내성을 가질 수 있는 페이지 시프트 장갑, 모빌스트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빈병기 같은 당시의 무기 체계를 뒤바꿀 정도의 여러 신기술들을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시드 시리즈의 세계관에선 작품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미 빈병기에 관한 기술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를 소형화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했기 때문에 양 진영들은 주로 전함의 주포로 사용했죠. 따라서 진을 포함한 작중 초기 모빌스트들은 76mm 중기관총과 실체검인 중참도 같은 실체병기 위주의 장비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연합은 물리적인 타격에 강한 내성을 가진 페이지 시프트 장갑과 빈병기의 소형화 기술을 건담의 제작과 함께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고 실탄화기가 주로 사용되는 전장에서 스트라이크를 포함한 GATX 시리즈들은 압도적인 방어력과 공격력으로 무쌍을 찍을 수 있었죠. 이런 획기적인 기술들이 포함된 건담을 탈취하고 이를 분석한 자프트는 처음엔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을 지구연합이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자존심은 접어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건담들을 역설계하여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프트제 모빌스트 최초로 빈병기를 기본 장비한 기체 게이츠죠. 당시 자프트의 주력으로 사용되던 모빌스트인 G는 최초의 전투용 모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지구권에서 모두 활동이 가능한 범용성, 거기다 생산성과 정비성 또한 훌륭한 매우 안정적인 기체였습니다. 많은 신형기들이 등장한 극장판 시점까지 여전히 주력 모빌스트로 활약할 정도니까요. 이후 자프트는 진의 성능을 대폭 강화한 기체 시구를 개발하지만 페이지 시프트 장갑과 소형 빈병기의 등장으로 실탄 병기는 급속도로 사장되고 있었고 거기다 성능에 비해 가성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빈병기를 기본 장착한 게이츠의 개발이 더욱 앞당겨지게 된 것이죠. 이렇듯 여러 노력들이 들어간 게이츠는 시구의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고 GATX 시리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빠르게 자프트의 주력기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렇게 노획한 건담들과 새로 개발된 게이츠를 함께 운용하기 시작한 자프트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기체들의 성능은 만족스러웠지만 소형 빈병기와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이 둘을 모두 채용한 건담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무장만을 장착하여 시리즈 중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던 듀얼 건담조차 기존 양산기에 비해 가동시간이 짧을 정도였으니까요. 따라서 자프트는 기존 배터리를 대체할 새로운 동력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뉴트론 제머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장치 뉴트론 제머 캔슬러입니다. 뉴트론 제머 캔슬러는 플랜트 평의의 이원인 유리 아말피에 의해 개발되었고 뉴트론 제머의 효과를 차단하여 핵분열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플랜트의 과학자이자 시겔 클레인이 이끄는 온건파에 속해있던 유리 아말피는 이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패트릭 자라의 강경파에게 악용당할 것을 우려하고 개발 이후에도 존재를 숨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인 니콜 아말피가 스트라이크와의 전투 도중 전사하자 강경파로 노선을 바꾸고 설계도를 패트릭 자라에게 공개하죠. 그렇게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설계도를 얻은 자프트는 최초의 핵동력 탑재 모빌스티이자 최초의 자프트제 건담 드레드노트 건담을 제작합니다. 드레드노트는 기초 설계가 매우 튼튼했던 게이츠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이후 성능 시험을 통해 드레드노트는 실전 배치되긴 어렵다는 판정을 받지만 뉴트론 제머 캔슬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자프트는 패트릭 자라의 주도하에 핵동력을 탑재한 초고성능 기체의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성능 신형기의 개발을 위해 자프트는 진과 딘, 시구를 설계한 하인라인, 바쿠를 설계한 아시모프, 자오투와 군을 설계한 클라크, 3대 모빌스트 설계국을 하나로 통합했고 게이츠와 각종 빈병기를 개발한 마이우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병기 제조 전문 기업인 마티우스 아세날이 심지어 우주함선 개발국 또한 동원하는 등 인원과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하죠. 이런 핵에너지를 탑재한 기체들은 당시 제작만으로도 플랜트 내부에서 여러 논란들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뉴트론 제머 캔슬러에 사용되는 베이스 매터리얼은 자프트 입장에선 화성에서 수입하는 방법 이외엔 구할 수 없는 귀한 물질이었고 각종 개발국을 모두 동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소모했으며 과거 핵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플랜트에겐 병기에 핵을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프트 내부에서도 많은 반발들이 있었죠. 하지만 온건파의 리더이자 기존 플랜트 최고평의의 의장이었던 시겔 클라인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권력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이 틈을 타 패트릭 자라가 의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강경파는 극비리의 핵동력 기체의 개발을 강행하게 됩니다. 한편 지구연합군 소속으로 스트라이크에 탑승하여 많은 전투에 참가하던 키라는 아스란이 조종하는 이지스와의 전투 도중 에너지가 떨어진 이지스의 자폭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폭발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페이지 시프트 장갑의 경이로운 방어력으로 인해 스트라이크는 반파, 키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이때 부상당한 키라는 정크길드의 로우 귤이 회수하여 오브의 과학자인 마르키오 도사에게 맡겨집니다. 이후 마르키오 도사는 플랜트에 사절로 다녀오며 키라를 라크스 클라인에게 데려갔고 그렇게 키라는 부상이 회복될 때까지 라크스의 저택에서 요양하게 되죠. 같은 시기 플랜트 최고평의의 의장이 된 패트릭 자라는 지구연합의 파나마 기지를 공격하는 대형 작전이었던 오퍼레이션 스핏브레이크를 연합군의 총본부 알래스카 조슈아 기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했고 지구에 주둔 중인 자프트 병력의 80%를 알래스카로 투입합니다. 당시 사문의 출두가 예정되어 있던 아크엔젤의 승조원들 또한 아크엔젤과 함께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알래스카가 공격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키라는 아크엔젤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지구로 향할 것을 결심하고 락스는 이런 키라의 결심에 응답하며 극비리에 완성되어 보관 중이던 핵동력 모빌스트를 전달합니다. 그 기체가 바로 자프트가 내추럴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제작한 원오프 타입 결전형 모빌스트 프리덤이죠. 프리덤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삼는 핵엔진과 뉴트론 제머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탑재되어 당시 활동하던 기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탑승했던 키라가 스트라이크의 4배 이상의 출력을 가졌다는 언급을 했고 이후 유출된 데이터 속에서도 8826kW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우주세기의 대표적 고출력 기체 더블 제타 건담이 7340kW, 우주세기 후반부에 개발된 기체인 V2 건담이 7510kW라는 점을 보면 프리덤의 성능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기, 프로토타입 기체였던 GAT-X 시리즈와는 달리 프리덤은 자프트가 총력을 기울여 제작한 원오프 타입 완성형 기체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매우 높았고 거기다 핵엔진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연비가 좋지 않던 페이지 시프트 장갑과 빈병기를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프리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당시 모빌스트들은 자체적인 비행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자프트가 공중전을 위해 설계한 모빌스트인 딘, 전용 플레이트 유닛이 탑재된 오브의 M1 어스트레이를 제외한다면 공중에서의 기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기권 내부의 공중전에선 지구연합은 전투기인 스피어헤드를 주로 사용했고 자프트는 구울이라는 비행 유닛을 제작하여 모빌스트들이 탑승하는 형식으로 제한적인 비행을 구현해냈죠. 참고로 스트라이크의 장비인 에일 스트라이커 또한 일부 시점에선 짧은 채공만 가능했고 성능이 개량된 2부 시점에서야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프리덤은 등에 부착된 날개 유닛과 기체 곳곳의 추진기들이 총 52만 7,000kg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이것이 핵엔진의 무한한 에너지와 연동되어 대기권 내부에서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했죠. 제한이 없는 비행 능력과 페이지 시프트 장갑으로 인해 당시 프리덤은 공중에서 극강의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프트의 딘의 경우 비행을 위해 대부분의 장갑재를 희생하였고 오브의 M1 어스트레이 또한 단가와 경량화를 위해 발포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중 기동이 가능한 기체들은 방어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프리덤은 넘쳐나는 에너지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상시 발동하며 극강의 물리 방어력을 가질 수 있었죠. 추가적으로 프리덤의 날개 유닛은 일반 형태에서도 비행이 가능하지만 10개의 윙바인더를 모두 펼친 형태인 하이맨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하이맨 모드는 프리덤의 자세 제어 능력, 기동성을 강화하고 핵엔진에서 발생한 발열과 잉여 에너지를 처리하며 무장을 사용할 때 생기는 엄청난 반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프리덤은 대기권 내부에서 2부 시점의 최신기인 임펄스 건담의 포스 장비에 버금갈 정도로 민첩한 공중기동이 가능했고 우주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죠. 다만 각각의 윙바인더들은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사용되었음에도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프리덤은 넘쳐나는 핵엔진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수의 빈병기와 고출력 무장들을 장비하는 전천후 만능계의 컨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높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자프트의 빈병기 소형화 기술은 탈취한 GAT-X 시리즈의 기술을 역설계한 것이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핵동력 기체 전용으로 개발된 신형 무장들은 생각보다 강한 화력을 가지진 못했으며 에너지 효율 또한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화력을 보완하기 위해 프리덤은 신형 무장들을 그냥 많이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만능형 컨셉의 기체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핵동력 기체 전용 함선인 이터널과 부족한 화력을 보완하기 위한 병장 유닛 미티어가 개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핵엔진 기체 전용 무장과 장비들은 화기운용 시험형 게이츠에 탑재되어 여러 성능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기체는 핵동력 기체의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로 구동한다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덕분에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때 5분 만에 배터리가 방전되었고 에너지 케이블을 연결하여 테스트를 했다는 설정이 있기도 하죠. 이때 제작된 시험용 게이츠들은 제2차 야킨두의 공방전에서 임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 배터리 기체가 5분 만에 방전될 정도로 프리덤의 전용 무장들은 연비가 좋지 않았지만 어차피 핵엔진 기체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프리덤에 그대로 탑재하죠. 프리덤은 루프스 빔라이플, 빔사벨, 안티 빔실드 같은 손에 쥐고 사용하는 기본 무장과 크시피어스 레일포, 발라에나 플라즈마 빔포, 피쿠스 기관포처럼 동체에 탑재되어 있는 내장 무장, 크게 두 가지 형식의 무장들을 사용합니다. 일단 기본 무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프스 빔라이플은 이전 GAT-X 시리즈의 기본 무장인 57mm 고에너지 빔라이플에서 발전된 장비입니다. 애초에 기존 빔라이플 자체가 화력이 매우 훌륭한 장비였고 여기에 여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좀 더 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게 되었죠. 하지만 연비가 매우 좋지 않아 본체의 핵엔진에서 직접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했기 때문에 이를 양산하여 제식 장비로 채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자프트는 2부 시점의 신형기인 자쿠 워리어부터 소형 빈병기에 에너지팩을 탑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죠. 참고로 사용하지 않을 땐 등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프리덤의 근접 무장인 라케르타 빔사벨은 허리 부분에 위치한 레일포에 각각 한 정씩 양쪽에 총 2정이 장비됩니다. 기존 건담들이 사용하던 빔사벨보다 강한 위력의 빔을 형성할 수 있고 2개의 손잡이를 하나로 합쳐 양쪽의 칼날을 전개하는 암비덱스트러스 할버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죠. 다만 키라는 할버드 모드를 그렇게 애용하지 않아 보통 한정의 빔사벨만 사용하거나 양손으로 이도류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할버드 모드는 프리덤의 한 손이 파괴되었을 때 딱 한 번만 사용합니다. 이는 프리덤이 할버드 모드를 사용할 때 넓게 전개된 윙 바인더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과 키라가 모빌스트 조종을 야매로 배워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자프트 아카데미에서 정식 파일럿 훈련과 나이프 파이팅 교육까지 받은 아스라는 할버드 모드를 자주 사용하죠. 이때 습관이 된 건지 키라는 이후 2부, 극장판 시점까지도 할버드 모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의 유무와 별개로 키라는 프리덤에 탑승한 이후부터 빔사벨을 아주 잘 사용하는데요. 빔사벨로 날아오는 빔을 쳐내버리거나 양쪽 빔사벨을 회전하며 빔을 방어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프리덤의 방어 장비인 라미네이트 안티 빔실드는 GAT-X 시리즈가 사용하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장비입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실드는 일반적인 장갑제에 빔 차단 코팅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빔을 방어하는 형식이라 소형 빔병기에도 간단히 파괴되는 등 빔 방어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반면 프리덤의 실드는 빔에 어느 정도 내성을 지닌 라미네이트 장갑으로 제작되었죠. 라미네이트 장갑은 빔 에너지의 열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통 전함의 장갑제로 사용되었고 페이지 시프트 장갑만큼은 아니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양산에 실패한 고가의 장갑제입니다. 덕분에 프리덤의 실드는 소형 빈병기 정도는 간단히 막아낼 수 있었고 캘러미티 건담의 고출력 에너지포, 심지어 전함의 한 포까지도 방어할 수 있었죠. 추가적으로 실드의 상단엔 총항구가 달려있어 동체를 방어하는 동시에 엄폐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패임에도 불구하고 물리 방어력은 기체 전체에 사용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이 우세하기 때문에 실탄 병기는 몸으로 맞으면서 버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기묘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된 이후 시점에선 모든 빈병기들이 라미네이트 장갑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화력을 가지게 되었고, 높은 방어력과 휴대성을 겸비한 빔 실드가 등장하며 라미네이트 장갑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빔 라이플과 실드, 빔 사벨, 이 세 개의 기본 무장들은 프리덤과 저스티스 전용으로 제작된 장비라 저스티스 또한 동일한 무장을 공유하죠. 이런 기본 무장들 이외에도 프리덤은 당시 최강의 출력을 가진 각종 무장들을 본체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덤의 양쪽 윙바인더 사이에 탑재된 두 문의 발라에나 플라즈마 빔포는 프리덤의 많은 무장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장입니다. 한 번의 발사로 콜로니를 뚫어버릴 정도의 위력인 스트라이크의 320mm 고임펄스포 아그니와 비슷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가 훌륭하여 멀리서도 적을 저격할 수 있죠. 이것이 양쪽 날개 유닛에 총 2문 장비되기 때문에 프리덤의 공격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무장입니다. 스트라이크의 아그니 또한 전함의 동용로에 직접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심각한 장비였던 것처럼 발라에나 빔포 또한 연비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엔진을 사용하는 프리덤은 이를 최고 출력으로 연사할 수 있었죠. 앞서 설명했듯 프리덤의 날개 유닛은 다른 부위에 비해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날개를 공격당한다면 발라에나 빔포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리덤의 양쪽 허리 부분에 위치한 두 문의 크시피어스 레일포는 듀얼 건담의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에 장착된 155mm 레일건 시바에서 발전되어 개발된 장비로 헤드 발칸인 피쿠스 기관포와 함께 프리덤의 무장 중 유의한 실탄병기입니다. 탄약을 모두 소모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 장비이지만 생각보다 용량이 풍부한지 작중 탄약이 떨어지는 묘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드 시리즈가 리마스터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크시피어스의 투사체가 빔처럼 표현되어 많은 분들이 빔병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후 작화가 수정되며 실탄병기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표현되죠. 화력과 연사력이 매우 뛰어나서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상대로도 유의미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허리에 위치한 특성상 프리덤이 근접전을 할 때도 정면의 적을 사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장비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 세겹으로 접어서 보관하고 하단에 장치된 추진기로 프리덤의 기동성을 보완하죠. 프리덤은 각 무장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빔사벨을 제외한 모든 무장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를 풀버스트 모드라 부르죠. 참고로 풀버스트 모드와 하이맷 모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하이맷 풀버스트 모드라고 부릅니다. 풀버스트 모드의 프리덤은 정면에 위치한 다수의 적을 한 번에 조준하여 모든 무장을 동시에 발사하는 멀티로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고화력 무장을 다수의 적에게 발사하기 때문에 프리덤은 일대 다수의 전투를 문제없이 해낼 수 있었고, 이후에 등장하는 키라의 전용기에 항상 탑재되는 프리덤 계열 기체의 상징적인 기능입니다. 다만 멀티로곤 시스템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직접 조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일럿의 높은 공간 지각 능력을 필요로 했고, 덕분에 프리덤은 키라 정도의 파일럿이 아니라면 조종할 수 없는 조종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기체가 되었죠. 참고로 프리덤의 가슴부에 위치한 두 개의 구멍은 무장이 아닌 멀티로곤 시스템을 위한 센서입니다. 여담으로 윙바인더를 모두 전개하는 하이맨 모드, 모든 무장을 전개하는 풀버스트 모드는 원래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파일럿의 엄청난 기량을 요구하는 것이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개발 당시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죠. 극장판에 등장하는 컴퍼스의 기술자 알버트 하인라인은 프리덤과 저스티스의 개발진 중 한 명으로 업계에선 신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인재인데요. 그런 그조차 프리덤을 개발할 때 하이맷 풀버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키라를 보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최신 기술들과 강력한 장비로 무장한 프리덤은 라크스에 의해 키라에게 전달되어 오퍼레이션 스핏 브레이크가 실행되는 알래스카로 강화하며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스트라이크에 탑승하여 여러 전투를 겪으며 조종 실력을 완전히 각성한 키라는 카메라나 무장만을 노려 적을 제압하고 많은 적에게 공격당하는 아크엔즈를 성공적으로 구출하죠. 오퍼레이션 스핏 브레이크는 자프트 지구 병력의 약 8알이 참여한 대형 작전이었는데요. 다만 라우르 크루제에 의해 작전 내용이 지구연합에게 노출되었고, 지구연합은 알래스카 지하에 내장되어 있는 사이클롭스를 가동하여 파견된 자프트 병력의 대부분을 남아있던 아군과 함께 몰살합니다. 이 사건은 자프트 내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수많은 병력을 잃은 것도 있지만 결전병기로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프리덤이 누군가에게 강탈당해 갑작스럽게 아군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이후 남아있던 기록을 통해 프리덤을 강탈한 범인이 라크스라는 것을 파악한 패트릭 자라는 라크스를 지명수배하고 온건파의 수장인 시겔 클라인을 암살하며 그 휘하의 의원들을 모두 감금합니다. 이때 라크스와 클라인파는 핵동력 기체 전용으로 개발된 함선 이터널 또한 탈취하여 플랜트를 탈출하고 지구연합에서 이탈한 아크엔젤, 오브의 잔존 세력인 쿠사나기와 함께 삼척동맹이라는 제3의 세력을 조직하게 됩니다. 작품에서의 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프리덤을 탈취하는 장면이 라크스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되지만, 여기엔 시겔 클라인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겔 클라인은 내추럴과 코디네이터가 공존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온건파였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오브의 우주미나라 아스아, 마르키오도사와 함께
터미널이라는 비밀 정보 조직을 창설할 정도로 전쟁을 반대하는 인물이었으며 이미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걱정하여 드레드노트의 핵엔진과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정크 길드를 통해 무단으로 지구권에 반출한 강탈 경력자이기 때문에 프리덤 강탈 사건이 락스의 독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온건파는 완전히 입지를 상실하고 지구권의 많은 병력을 잃은 자프트는 우주 전력을 강화하며 거대 감마선 에너지포인 제네시스를 개발합니다. 거기다 라우르 크루제에 의해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제조법이 지구연합에게 유출되고 지구연합은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핵미사일을 우주로 반입하죠. 그렇게 양 진영이 서로 제네시스와 핵미사일을 지구와 플랜트를 향해 조준하고 서로의 멸망을 바라며 모든 전력을 투입한 전투가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양측의 공멸을 막기 위해 프리덤과 저스티스는 이터널의 함재기로 출격하며 핵동력 기체 전용 암드 모듈 미티어를 장착합니다. 미티어는 전신의 내문의 고에너지 수속 화선포와 2개의 거대 빔소드, 77개의 미사일 발사관이 장비되어 핵동력 기체의 화력을 전원과 요새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후방의 대형 추진기를 통해 높은 기동력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미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프리덤의 멀티로곤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조상 기존 프리덤의 무장들은 사용할 수 없지만 미티어의 수많은 무장을 한 번에 정확히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덤과 저스티스는 단 2기만으로도 수많은 모빌스트와 전함, 핵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었죠. 이 전투에서의 무시무시한 활약 덕분에 프리덤은 이후 2부 시점까지도 자프트 파일럿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티어는 시험 운행 중 프리덤마저 페이지 시프트 다운을 일으킬 만큼 에너지 소모가 엄청났고 거대한 동체로 인해 민첩성이 떨어져 모빌스트와의 단독 전투는 부적합하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스티스와 함께 양진영의 모빌스트, 미사일을 격추시키던 프리덤은 자프트의 또 다른 핵동력 기체 프로비던스와 조우하여 라우르 크루제와 마지막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드라곤 시스템으로 무장한 프로비던스를 상대로 고전하며 죽음을 각오한 돌진으로 결국 프로비던스를 격추시키는 것에 성공하지만 프로비던스가 파괴되며 발생한 핵폭발로 인해 프리덤은 대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죠. 이후 아스란이 저스티스의 자폭을 이용해 제네시스를 파괴하며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은 종료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지구연합과 플랜트는 정전 조약인 유니우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유니우스 조약은 양국의 경제 규모에 따른 모빌스트 수의 제한 같은 다양한 군축 규정들이 포함되었고 여기엔 뉴트론 제머 캔슬러의 병기 사용 금지 조항 또한 존재하여 지구연합과 플랜트는 더 이상 핵엔진 탑재 모빌스트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유니우스 조약은 엄밀히 따지면 지구연합과 플랜트가 체결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중립국인 오브는 해당되지 않았고 이 조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오브는 여러 양아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야킨도의 공방전에서 파괴된 프리덤의 잔해는 자프트에게 반납되지 않고 오브에 의해 극비리에 회수되어 재생산에 가까운 복구를 거친 이후 은밀히 보관됩니다. 프리덤의 복구는 오브에선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키라는 2부 초중반 시점까지도 여전히 프리덤에 탑승한 채 많은 전투에 참여합니다. 추가적으로 잔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브는 프리덤의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클립스 건담이라는 새로운 모빌스트를 개발합니다. 이클립스 건담은 유니스 조약으로 인해 금지된 미라주 콜로이드를 탑재하였고 심지어 2호기의 경우 뉴트론 제머 캔슬러까지 탑재하였기 때문에 이 기체들은 복구된 프리덤과 더불어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브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긴 한 건지 이클립스라는 이름은 이 기체의 존재가 드러날 때 오브가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이후 극장판 시점의 신형기인 라이징 프리덤 또한 이때 얻은 프리덤의 데이터가 많이 활용됩니다. 라이징 프리덤은 오브의 국영기업인 모르겐 레테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전신기인 스트라이크 프리덤보다 오히려 프리덤에 더욱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죠. 어쨌든 2부 시점, 유니스 7의 잔해가 낙하한 사건인 브레이크 더 월드 이후 제2차 연합 플랜트 대전이 본격화되자 오브에 의해 복구된 프리덤은 다시 전장으로 투입됩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모든 기체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2부 시점에서도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탑재한 프리덤은 여전히 각국의 신형기를 압도하며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었죠. 다만 작품 후반부 프리덤의 전투 데이터를 상세히 분석하고 임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신에 의해 프리덤은 격렬한 전투 끝에 격추당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지만 어째선지 키라는 멀쩡히 살아남아 다시 복귀하는데요. 이건 프리덤의 조종석이 배가 아닌 가슴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핵엔진이 폭발하기 직전 키라가 뉴트론 제머 캔슬러를 차단해서 핵폭발을 방지하여 조종석은 비교적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격추 당시 일어난 거대한 폭발은 미네르바의 타노이저에 의한 기화 폭발입니다. 만약 이게 핵엔진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근처에 있던 신 또한 무사하지 못했겠죠. 이후 카가리의 스트라이크 루즈에 의해 파괴된 프리덤의 잔해는 회수되고 키라가 새로운 전용기인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갈아타며 프리덤은 작중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프리덤은 시드 시리즈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만큼 작품 외적인 이야기거리도 많은데요. 사실 시드 일부가 방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덤의 초기 컨셉은 런처, 소드,
에일 스트라이커 팩을 모두 합친 컨셉이었습니다. 다만 디자이너인 오오카와라 쿠니오가 이를 멋이 없다 판단하였고 디자인을 수정하여 지금의 프리덤이 된 것이죠. 참고로 프리덤의 크시피어스 레일4는 초기 디자인에선 접이식 대함도였지만 디자인이 수정되며 레일4로 바뀐 이전 디자인의 잔재입니다. 이후 3개의 스트라이커 팩을 합친다는 컨셉은 IWSP 장비와 퍼펙트 스트라이크로 구현되죠. 원래 시드 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자랑하던 기체는 키라의 세 번째 전용기이자 2부 후반 시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었습니다. 이 인기엔 본편에서 한 번도 피격되지 않았다는 점, 키라의 최종 기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2024년 개봉한 극장판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 키라의 새로운 최종기마저 등장하자 극장판 개봉 기념으로 실시된 인기 투표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단숨에 순위가 하락하여 프리덤에게 1위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프리덤은 20년 만에 시리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기체가 될 수 있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